예, 핵심 정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지금 최강 쟁점부터라 그래가지고 요게 기본 교재고요. 10회에 걸쳐가지고 민사소법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각자 기본서가 있으면 각자 기본서를 확인하셔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우리 나가고 있는 쟁점 노트와 그 다음에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고 법조문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법조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법조문에 대해서 좀 중요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사소법 네, 그냥 강의 소개를 하면 전 최영덕이고요. 아시겠지만, 최영덕이고. 여튼 우리 변리사스쿨에서 민사소법 이렇게 강의하게 돼가지고, 지금 초기, 동차, 2월 달에 1차 보고 나서 되게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 강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례 강의하고, 기초 GS 하고, 그 다음에 실전 GS 이제 이렇게 동차반 실전 GS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2월 달에 할 때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기득이죠. 이거 7월 달에 시험 보고 나서 8월 달부터 지금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대개 이제 9월 달에 이 기득을 위한 반들이 9월이나 10월에 이렇게 주로 하는데 주로 이제 심화반 혹은 뭐 핵심 정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유가 이 1차 보고 나서 처음에 이제 기본 강의 듣고 사례 강의 듣고 나서 기초 GS 하더라도 정신이 없어요. 이게 민사소법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동차. 그래서 대부분 이제 7월 달에 시험 보고 나면 그냥 뭐 경험 삼아 한번 봤다.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바닥을 봤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결국 기득이잖아요. 그죠? 기득이 되고. 올해 이제 여러분하고 경쟁했던 것들이 이제 또 기득,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일단 가장 확실한 것은 한 번 보고 나서 두 번째 보면 그리고 기득하고 동차하고 이른바 생동차죠. 그죠? 생동차. 아주 생동차 우리가 이제 진정동차, 말도 잘 만들어내요. 하여튼 법학을 하다 보면 아주 말은 더럽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별의별 얘기. 도대체 진정동차는 뭐고 부진정동차는 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몰라도 여튼 진정동차하고 이른바 부진정동차 쪽은 기득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1차 하고 나서 이게 민사소법 이게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정도 아마 느끼시게 되면 통상 이제 그걸 노려가지고 학원가에서 통상 9월달이나 10월달에 이제 이론 강의를 하나 통상 이제 마련을 하는데 그 마련하는 게 통상 심화 강의니 핵심 정리 강의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원래 심화 강의 해가지고 10월달부터 할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할 거냐면 어차피 이론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론 정리는 뭐 심화든 핵심이든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원래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판례 분석하고 나서 기초 GS 실전을 위한 기초 GS 기득반을 실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10월달하고 11월달하고 12월달 이렇게 원래 예상을 했거나 아니면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이제 통상 3개월 정도 이렇게 마련하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는 11월달에 발표가 있어요. 11월 발표가 11월 보통 한 7월 통상 대개 이제 항상 11월 7월 7일 이쯤 이제 발표하는데 아마 올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11월 달이 이게 제가 다른 학원에서도 하고 우리 이제 변리사소법 애들 이렇게 하다 보면 11월 달이 이 죽도 밥도 안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하게 되면 이게 날짜도 애매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커리큘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요 9월달, 10월달 일단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12월 달로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11월 달 강의를 지금 없앨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1월 달 발표하고 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날짜도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가 그래도 한 번은 기득을 위해서 한 번은 민사소법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달 10회 이번 달 이론 강의 10회하고
10월 달에 기득을 위한 기초 GS라고 그래가지고 요때 또 10회를 이렇게 마련할 생각입니다. 요걸 들으실 분들 이걸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기득 아니면 1월 달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이론 강의를 정리한다거나 기본적으로 기초 GS 새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1월 달 넘어가면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전 GS 들어가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요때 기초 GS를 새롭게 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일단 커리큘럼상 이렇게 이제 마련하고 그래서 9월 달 이번 한 달 동안에 민사소송법 전반에 걸쳐서 체계와 흐름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민사소송법 체계와 흐름을 잡아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이것만 잡아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항상 강조하고 이번 한 달 동안 그리고 또 수업을 월, 수, 금 이렇게 마련하는 이유도 이게 보통 한 번 나가면 그날 정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날 것도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틀에 걸쳐가지고 최소한 9월달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대개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을 한번 봤는데 한번 체계를 제대로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한 달 동안 월수금. 근데 또 추석이 꼈어요. 그죠? 추석이 끼고 또 오늘도 태풍이 와요. 태풍이 와가지고 이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월수. 또 다음 주에는 또 수금이에요. 그죠? 다음 주 그 수금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4번, 그 다음에 이제 월수금 계속 해서 10번을 거쳐가지고 10번에 걸쳐서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10번에 걸쳐가지고 민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체계와 흐름, 그리고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는지, 이게 왜 쟁점이 되는지까지, 이게 어느 정도 이 감을 잡아줘야, 그리고 의미를 잡아줘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나중에 또 한 번 하겠지만 이 GS, 기초 GS라든지 실전 GS 들어가면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그냥 저도 몰랐는데 누가 보라 그래가지고 왜 그런 거 알려주나 모르고 싶은데 자꾸 알려줘가지고 옆에 무슨 한빛 게시판인가? 자개판, 자개. 거기 들어가면 무슨 별의별 얘기가 다 있더만요. 완전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완전 달 보고 개 짖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막 별의별 쪽집게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누구는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그냥 들어두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전 GS 올해 같은 경우에 GS 문제 중에 제가 10문제 중에 8문제를 맞췄다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맞춘 건 4문제 정도, 거의 100% 똑같습니다. 100%, 4문제는 100% 똑같고, 나머지 4문제는 유사한 문제고, 특히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보셔서 알겠지만,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문제점 같은 것들은 이미 한양대에서 문제가 나왔고, 또 유사합니다. 그리고 한 문제에는 2개가 들어가 있고, 그거 가지고 또 말이 엄청 많더만요. 또 3번에 3번 문제 가지고 틀렸다는 둥 맞았다는 둥 웃기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2번하고 3번 문제 중에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2번 문제는 주의적 피고가 항소한 문제고 3번 문제는 예비적 피고 중에 1인이 항소한 문제예요. 예비적 피고 중에 1인이 항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적 피고가 항소했을 때와 예비적 피고가 항소했을 때, 그리고 주의적 피고가 항소했을 때 또 소치하 문제하고 연결돼가지고 같이 나온 문제고, 이게 원래 중요합니다. 이게 원래 중요한 문제고, 요거는 배점도 낮잖아요. 그죠? 배점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1번 문제는 예비적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문제고, 2번 문제는 주의적 피고가 항소한 거, 거기다가 취소한 거고, 3번 문제 예비적 피고가 항소했을 때, 요 예비적 피고 사이에 통공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가 항소했을 때 요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판례를 갖다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쪽 누가 했는지 뻔한데, 내가 요번에 하다 보면 참 별의별 거 다 이제 보고도 그랬는데, 이 판례를 갖다 쓰고 설명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판례가 어떤 판례냐면,
주의적 원고하고 주의적 피고하고 예비적 피고가 모두 항소했는지, 아니면 예비적 피고 중에 1인이 항소했는지에 관한 판례가 어떤 판례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판례가 있고, 이 판례가 한양대 2019년 모의고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판례에도 예비적 피고가 통공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 중에 1인이 항소했다, 이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기출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거기다 집어넣지, 원래 그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판례의 원본은 뭐냐면 주의적 피고도 예비적 피고도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주의적 피고가 부적법한 항소인 경우에 예비적 피고가 적법한 경우에도 항소 효력이 미치는, 원래 이 판례를 갖다가 요 문제에다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이미 지나간 건데, 그 지나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왈가왈부해서 뭐합니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주의적 피고하고 예비적 피고 중에 누가 항소했느냐, 그걸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거를 2번하고 3번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걸 쓰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행여 그게 정답이지도 않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관식은 답이 없어요. 답을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시했다간 견해마다 틀려. 전원합의체 판결조차도 해가 되면 바뀌는데 판례라는 게 어떻게 정답이 어디 있어? 거기에 논리적으로 이걸 어디다 갖다 쓸 것이냐, 이런 논리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예비적 피고 중에 1인이 항소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거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 게시판인가 어제 보면 그거 가지고 또 메일로 다 보내고 막, 그래서 제가 우리 변리사숙부에다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의견해가지고 그냥 살짝 올리고 말았는데, 그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 전혀. 그래가지고 남을 비난해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아무 의미는 없는 짓이고, 문제는 요 세 개의 문제를 제가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 똑같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2번하고 3번 문제 유사성은 거의 80%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게시판 해설지에다가도 이러와 유사한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해설지에도 그대로 올렸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 하면, GS를, 문제는 그거예요. 저랑 이번 봄 동안에 제가 기초 GS, 실전 GS A, 실전 GS B형, 그러면 확률적으로 128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A형하고 B형 하면 128문제, 우리가 나오는 문제가 기껏해야 많으면 10문제고 적으면 8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128문제 중에 10문제를 못 찍는다라고 하는 확률적으로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128문제를 쥐가 출제하면서도 거기에 10분의 1도 못 맞추면 그게 어디 그게 강사예요. 난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나는 내가 128문제를 제출했고 냈고 128문제 중에 최소한 예전에는 100% 다 맞췄어요. 똑같이 판례 자체도 똑같아요. 해마다 올린 거 보세요. 다 똑같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상한 문제. 거기에 왜, 제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주에 다 있어요. 판례는 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센터. 그러니까 노인요양센터에 관한 판례는 이미 오타까지 있어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타 하면서 내가 우리 기본 강의하면서 미안해요. 노인요양센터라고 해가지고 오타가 났네요. 왜냐면 내가 어드치고 다 했으니까 당연히 오타가 나오지. 그리고 이거 그냥 하는 얘기지만 자기 책은 자기가 워드치면 자기 머릿속에서는 노인인데 워드는 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거는 되게 이제 교정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판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판례는 제가 기본 강의 속에 했고, 근데 그거 맞췄다고 안 합니다. 양심이 있지 그걸 어떻게 맞췄다고 그래요. 판례 그 지문 중에 판례 그런 식으로 다 이신 교수 책이 다 있지. 우리가 그럼 이신 교수 책을 봐야지 왜 그 책을 봐요? 그 책도 어차피 여러분 보고 있는 책도 어차피 이신 교수 책하고 김홍규 책 100% 베낀 건데.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면, 제가 그렇게 확률이 높게 128문제 중에 거의 100% 우리 GS 문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전 문제 나온 거는 제 GS에서 다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너무 쉬워가지고, 아니 세상에 당사자 사망한 강고한 판결의 효력을, 그런 문제, 당연승계 문제를 내는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그것도 해설 강의에서 미친놈이지. 그 얼마나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래 아예 해설도 달지도 않았어요. 난 그런 문제 못 찍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찍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 예를 들어서
예비적 반소라든지 항소심에서 반소 문제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비적 공동소송, 예비적 공동소송하고 거기에 객관적방하고 결합된 형태의 소송 문제는 너무 많아가지고 말도 못해요. 거기에다가 채권자 취소에서의 기판령 문제, 그 다음에 지연손해금 문제, 두 문제 빼놓고는 다 작년엔 100%, 올해는 80%죠. 올해는 80%. 재작년에도 100%였어요. 그럼 128문제 중에 거의 다 유사한 문제를 합해서 하는 거고 100%는 어떻게 똑같아요. 채권자 취소권 이런 판례 하나 두 개 나올 때나 똑같지. 그렇지 않고 거의 한 80% 유사한 것. 그렇게 따지면 제 GS에서 다 나왔다 그랬더니 무슨 네가 무당이야? 뭐 이런 비아냥대고 하는 얘기를 제가 다 들었는데 제가 이런 비아냥에도 무릅쓰러 한 이유는 이미 민사소송법을 같이 공부하고 전공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짓는 입장에서 내가 GS를 128문제 냈는데 거기에서 최소한 그 정도의 유사성이 없으면 그거 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들끼리 하는 얘기가 기껏 어디 페이지 몇 페이지 무슨 판례가 있는데 그게 판례가 시험에 나왔다. 이게 말이 돼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창피스러운 일이지. 일단 이 얘기는 여기서 일단락 짓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 이렇게 128문제의 유사성을 가지고 문제를 내더라도 아마 올해 저랑 같이 공부하신 수험생들 중에 그런 수험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막판에 가면 지쳐요. 또 지치는 것도 있고 이쪽 변리사 이쪽 수험가가 매우 이상해가지고 제가 처음 봤어요. 이런 수험가가 처음 봤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기 와서는 일탈해요. 이런 문제가 있고 학계에서는 도대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일탈하고 그래놓고 와서는 책 한 줄 읽는 거 가지고 문제 냈다고 그러고 또 욕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군다나 말씀드리지만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저기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지금 왜 얘기냐면 그래서 한 5월달 6월달까지 같이 공부하다가 이때 이제 대세라는 게 있다. 여기 오니까 뭐 팬덤 대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하다가 5월달 6월달쯤 되면 하도 옆에서 애들 기가 얇아요. 수험생이라는 게 원래 기가 엄청 얇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 대세 뭐 그쪽 그러면 끝까지 하다가 그때쯤 되면 다 접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랑 한 30명 20명 시작하다가 막판에 한 10명밖에 안 남아요. 그러다 꼭 시험 보고 나면 내가 그때까지 왜 끝까지 했어야 됐는데 못했다는 둥 그 문제 나왔던 그럼 뭐 할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올해 합격한 사람도 그렇고 작년에 합격한 사람도 그렇고 그런 수험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제 종강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제 기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제 그 최종 정리 시간에도 보시고 그 전에 제가 GS 시간에도 한때도 보시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3년 전에도 그렇고 제 GS 문제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안 나오면 내가 손목 뭐 한두 번 얘기해야 돼. 손목 손가락 내가 다 없애버린다고. 아직 건재하잖아. 아직 멀쩡해요. 지금 4년 동안 손가락 다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난 내가 한 얘기 다 지켰는데 왜 막판에 가가지고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그럼 복구를 못해요. 이제까지 해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와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여기쯤 와가지고 기가 얇아서 막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제대로 체계도 못 잡고 나서 걸로 가가지고 답안지도 이상한 그 답안지도 같지도 않은 답안지 갖다가 그대로 흉내내고 올해 끝나자마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수험생들이 또 많이 있었고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이 제 수업이다 보니까 내가 잘났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할 수도 있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처음 한 게 아니라 1월달 2월달 제가 처음부터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기본 강의 듣고 제 사례 강의 듣고 기초 GS, 실전 GS 듣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얘기하면 뭐예요? 또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 강의 시작하면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시작이다 뭐 그 노래도 있잖아요. 다시 시작해가지고 다시 하고 있지만 한번 정리하고 올해 기초 GS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례가 나오면 쓸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실전 GS는 내년 또 들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아닌 누구라도 들으셔야 되는데 어차피 하실 거면
내년에 뭐 빠르면 1월달 대부분이 A형하고 B형하고 이제 나갈 텐데 또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그 안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 볼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확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11분의 1이잖아. 엄격히 얘기하면 11분의 1 안에 다 들어가. 11문제 중에 한 문제도 못 맞추는 게 그게 바보지. 그래서 좀 심하게 들어가면 그게 병신이지. 11문제 중에 한 문제도 못 맞추는 강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못 맞추더라고. 이런 얘기 해봤자 또 마음만 아프고. 그래도 올해 제가 우리 변리사스쿨 와가지고 그 중에 믿고 끝까지 따랐던 수험생들 중에 몇몇은 시험 보자마자 너무 쉽다고. 뭐 그렇게 문자도 오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진짜 50대 50으로 제가 그만큼 유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서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안타까움에 기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이 실전지의 그 핵심 정리를 통해서 체계를 잡아주고 그리고 10월달 가서 다시 한번 기초 GS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푸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신다면 자신감이 어느 정도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책은요, 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 대충 알고 있는데 그 많이 그거 여튼 그렇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세요. 보시고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 없잖아요. 이거 페이지 몇 페이지 안 돼요. 기껏해야 지금 막 늘려가지고 이거 100페이지까지 늘리느라고 무진장 힘들었어요. 이거. 100페이지까지 늘리려고. 원래 이거 50페이지인가 60페이지까지 밖에 안 돼요, 이게. 거기다 빈칸도 있어요. 이런 빈칸도. 제가 이렇게 왜 빈칸들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자간격도 이렇게 길게 하고 막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정리할 게 있으면 여기다 정리하시라. 내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구슬이 꿰어야 서말이라는 이런 식상한 얘기 말고 1000페이지, 2000페이지, 700 여러분 보고 있는 책이 보통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데 글자 포인트가 제가 봤을 때 7포인트, 6포인트밖에 안 돼요. 이시훈 교수님 책은 1000페이지가 넘어요. 김홍욱 교수 책도 1000페이지가 넘고. 근데 김홍욱 교수 책이 이시훈 교수님 책보다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글자 포인트가 10포인트예요. 막 넘기는 재미가 있어요. 막 어떻게 보면 팍팍. 근데 김홍욱 교수님 책이 이시훈 교수님 책을 거의 80% 90% 베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 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이 우리 지금 학원가에 돈을 돌고 있는 책들이 전부 다 이 두 교수님 책을 베낀 또 다른 베낀 책, 베껴서 또 베끼고 베낀 걸 또 정리한 또 베낀 거고 막 이렇게 돼버렸다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책은 중요하잖아요. 책이야 뭐 어떤 책이든 뭔 상관이 있어. 어차피 다 이시훈 교수님 책하고 김홍욱 교수 책을 베꼈는데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내가 완벽하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체계와 흐름을 잡아줘야, 그 체계와 흐름을 잡아줘야 문제가 나왔을 때 쟁점을 잡아가지고 풀어낼 수 있다. 이걸 지금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한 1000페이지까지 되는 책들을 그 실질적으로 그 글자 포인트 넓히면 한 1500페이지 돼요. 그 1500페이지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제대로 소화하고 체계를 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책에 또 요약집 또 만들었잖아. 또 보니까 그 요약집에가 또 요약하더만? 이런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러지 마시라. 내 걸로 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이 책을 가지고 했고요. 앞으로 10회 동안에 요 안에, 이번 달 안에 요 안에 있는 것만 내가 다 소화해도, 그리고 이 중요한 판례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책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아준다면 어떤 책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떤 교수가 갖고 온 책도 민사동법 책 그러면 보통 한두 시간이면 다 봐요. 왜 한두 시간이면 다 보겠어요? 뻔한 얘기니까 쭉쭉 한눈에 다 읽어요. 한눈에 다 읽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이상한 것만 따로 정리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면 다 정리가 됩니다. 거듭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이번에 요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가지고 핵심 쟁점 노트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다른 저기가 있는데 그걸 또 늘렸어요. 거듭. 그리고 이 공간을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 직접 여기에다가 프린트 할 수 있도록
쟁점 노트를 여러분 거 당구하나 쟁점 노트를 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많이 늘렸으므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런 정도 하시고,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이러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얘기하시면 제가 수업을 약간 방향을 바꿀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혼자 이제 강의를 하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하루 지나고 나서 어제 수업한 거 있잖아요. 그죠? 어제 수업한 거 여기 쭉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 수업 내용이 내가 정리가 안 되면 그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건 또 해야 되고 거듭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구조하고 얼개, 체계와 흐름을 잡고 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거의 다 잡힙니다. 거의 다 잡히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저하고 같이 공부해서 합격한 혹시 그런 거 읽어봤어요? 그 수기 같은 거? 읽어본 이런 수기들 읽어보시고 하세요. 무슨 용인의 복숭아인가? 그 되게 유명한 그 카톡에 있는 부방장인가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저기도 있고 열국 맛집인가 하는 분도 있고 뭐 많아요. 많고 재작년에 수석도 있었어요. 수석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신뢰감이 없으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막 오죽하면 내 손목까지 내가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왜들 그래요? 왜들? 내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18년도 19년도에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때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난 자신이 있었는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이게 꼭 이거 좀 나오니까 꼭 보세요. 근데 데이터가 없잖아요. 한 2년 정도 하고 나면 거의 100%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손목 뭐 발목 다 걸었어요. 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고 내가 볼 때 이렇게 한 2, 3년은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구력이 붙고 그 수강생들 중에 합격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 더 많이 얘기를 해줘야 그 뒤에 배우는 수험생들에게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는데 여기 오니까 이상한 팬덤과 이상한 소문, 이상한 얘기들이 돌고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그거 다 의미 없는 얘기고요. 예, 믿으시고 하시다 보면 네,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고 그걸 당해본 사람들은 당했다는 표현 좀 안 듣는데 그런 혜택을 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보시고요. 네, 그거 한번 잘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달 여러분들 체계의 흐름을 10번에 10회에 걸쳐 가지고 잡아주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해서 기초 GS까지 하면 웬만큼 그 체계는 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답안지도 나오면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그리고 내가 왜 거의 100%의 그 확률을 가지고 유사성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맞추느냐면 기존에 나왔던 거 빼고 내가 나왔던 문제, 누구 안 나왔던 문제 거기다 집어넣고 내가 다른 교수들이나 학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폼새나 이런 거 문제들 이렇게 대충 통계 내고 이러다 보면 나와요. 그럼 거의 맞춰요. 제가 올해도 그랬습니다. 올해도 예비적 반소가 원래 3년 동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그랬어요. 3년 동안 나와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나왔는데 우리 별리사항 안 나왔다. 그러니까 예비적 반소나 반소 문제는 한 번은 꼭 보고 들어가라. 내가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한테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130문제나 얘기한단 말이야. 130문제나. 그래놓고 130문제 중에 기껏 8문제 맞춰놓고 다 맞췄다고. 내가 나쁜 놈이죠. 잘 생각해보면. 근데 그것도 못 맞춰놓고서 자기 책에 나왔다고 얘기하면 그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 사람들보단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다라고 난 객관적으로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혼자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체계와 흐름을 잡아야 그 얘기 하면서 그렇게 다 GS를 통해서 맞추면 뭐 하냔 말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게 그 문제와 유사한 문제인데 이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뭘 해줘요? 답안을 써야 되는데 답안을 쓰고 싶어도 암기가 안 돼 있거나 암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체계와 흐름을 잡아주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쓰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듭 그래서 반드시 잡아줘야 되고요. 민사소송법은 절차입니다. 그죠?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 절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송하고 그 다음에 집행. 원래 같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는 집행은 빼버리고 소송만 얘기합니다. 그죠? 소송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권리 확정 절차라고 하는 문제이고, 권리 확정 절차라고 문제이고, 이거는 집행에 관한 문제인데, 이 권리 확정 절차에서 또 비교되는 게 이제 비송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 소송하고 비송, 소송하고 집행, 이런 차이점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꽤 중요하긴 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는 앞으로 소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송하기 전에 절차로서 유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책에 앞에 이렇게 뭔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이 써주는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런 정도. 근데 요 소송하고 비송에 관한 구분점은 소송이 우리가 다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소송을 알아야 비송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에 이제 소송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절차법하고 실체법. 요 차이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법의 실체가 뭐예요? 법의 실체가. 법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잘 재밌잖아요? 절차법, 실체법. 법학에서 재밌는 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기껏해야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의 실체는 뭐예요? 권리죠, 권리.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법이란 말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배웠어요? 권리란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의 절차는 뭐예요? 권리를 확정시켜주는 절차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권리를 확정시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우리가 표현하면 실체법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소송법이 되고, 소송법이 결국 어디로 가요? 집행법까지. 이 일련의 과정에서 권리 실현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그 중에 뭘 하냐면 소송법을 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소송법을 하면서 실체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말소등기 청구소송이라든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하고 연결돼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고, 뒤로 가면 집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권리부익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권리부익 하니까 또 제가 또 서러워가지고 또 말씀드립니다. 또. 뒤에 우리 지금 촬영하시는 분도 우리 올해 1차 저랑 기본 강의 막 하고 들으신 우리 적인데, 제가 권리부익 때문에 저한테 수강생이 빠져나간 수강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하겠지만, 제가 당사자 적격 문제하고 그 다음에 뒤에 청구 적격 내지 이쪽 들어가면 권리부익론을 한 1시간 정도 같이 얘기할 건데, 엄청 그러면 이제 그 얘기하고 끝나면 하면 이게 이만큼 해야 될 거냐고. 이만큼 더 해야 된다고. 민사소송은 권리보익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권리보익 요건론, 이른바 권리보호에 관한 이론이 곧 민사소송의 역사다. 이러면서 주구장창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학생이 반이 빠져나가요. 올해도 비슷하긴 했는데 막 그렇게 빠져나가진 않았어요. 왜냐면 많이 줄여서 얘기했거든. 정말 사기친 거죠. 원래 더 얘기해야 되는데 수강생 빠져나갈까봐. 올해 나왔잖아요. 그냥 대놓고 권리보익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따져주라고. 원래 그만큼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 그런 걸 생각하면 그때 더 얘기했어야 될 걸, 이런 후회도 되고. 이게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나도 어느새 타락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그래서 연관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연관돼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민사소송이잖아요. 그죠? 민사. 소송이니까, 또 민사, 사법관계, 개인과 개인. 그럼 개인과 개인이라는 건 결국 누구예요? 원고와 피고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죠? 원고와 피고를 전제로 하는 거고, 어쨌거나 민사소송은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 뭘 가지고, 이걸 우리가 소송물이라고 하죠. 소송물. 소송물 가지고 누가? 법원이. 요 구조를 벗어나진 않아요. 요 구조를 벗어나진 않고, 결국 우리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건 원고와 피고는 뭐예요? 당사자죠. 당사자가 청구, 소송물을 가지고 누가? 법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고 구성입니다. 문제는 법원이죠. 법원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수험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수험적으로는. 나중에 이 법원에서 중요한 것 중에 의미가 있는 건 당사자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죠? 합의 관할. 관할 합의하고 그 다음에 법원과 관련돼서 당사자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제척, 기피, 회피. 회피는 또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회피는 회피하면 돼요. 여튼 제척, 기피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요 관할 합의가 왜 중요하냐면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척, 기피도 누가 신청해?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률 규정에서 제척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는 20분이면 끝나요. 20분이면 끝났는데 제가 우리 쟁점 정리 강의하면서 이건 안 하거나 나중에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강사도 여러분들의 열의가 가득 차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법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원 들어갈 때 이제 1차 봤죠. 그래 민사소송 뭐라고 해서 열심히 집중력을 가지고 가장 보는 부분이 어디야? 법원은 봐요. 그러다가 당사자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해. 그리고 뭐 당사자, 저 형식적 당사자 개념이 어쩌고 법인하고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논의할 거냐면 당사자와 소송물부터 바로 들어가면서 얘기할 겁니다. 얘기할 거고. 우리 책 자체는 앞으로 들어갈 게 어디냐면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부터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전에 하나만 정리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그 전에 뭘 정리해야 되냐면 여기 얘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소송법, 집행법이잖아요. 그죠? 여기 연구에서 소송이라고 하는 건 절차라고 하는 것은 누굴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국가. 그죠? 국가를 통해서 하는 거고 결국 국가는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 법원이 절차를 통제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은 무슨 법이야 그러면? 강행법규가 되겠죠. 그죠? 강행법규. 따라서 강행법규에 위반된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죠? 무효가 되는데 그럼 소재기부터 판결이 나올 때 판결 이전에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는 그러니까 소송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에 위반된 것들은 무효예요, 무효. 그러나 판결 이후에는 판결 이후를 뭐 할 수 있는 거,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어요? 확정 전에는 상소, 확정 후에는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판결 전까지는 당연히 강행법규 위반됐으니까 무효지만 그러나 판결 이후에는 굳이 이걸 무효로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취소라는 게 뭐야? 유동적 유효이기 때문에 다시 뭘로 돌리면 돼? 무효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상소나 재심이라고 하는 취소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굳이 이걸 우리가 이제 간판이라고 하죠. 간판. 간과한 판결을 올해도 똑같아요. 올해도 당사자 능력, 당사자가 사망했어. 사망한 것은 당사자 능력이 부재한 거예요. 그럼 무효죠. 그러나 이미 당사자 능력을 간과한 판결은 뭐예요? 그걸 무효로 할 거냐? 취소로 할 거냐? 입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판례는 상소와 재심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따라서 뭐예요? 굳이 무효로 할 필요가 없이 일단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두자. 이런 식으로. 뭐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입니다. 민사소송법이 뭐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이 강행법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건 당연 승계 문제와 간과한 판결의 효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건 모든 절차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맨 앞에 민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성격, 성질 하면서 한 번씩 설명해 주는 건데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고 거기 굳이 여기서도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고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대개 요 두 가지 그래서 민사소송법의 성질과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효력 그리고 법원 끝나고 나면 당사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명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전제해놓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당사자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문. 그리고 중간에 신의칙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자꾸 체계와 흐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민사소송법이라는 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뭐다? 이렇게 해놓고 이 절차법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되는 게 민사소송법의 이상과 목적. 이거 또 한 번 할 건데 그냥 알고만 있어요. 민사소송법 이상. 그럼 민사소송법이라는 건 권리를 확정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권리를 확정시켜주는 일련의 절차를 우리가 민사소송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권리를 확정시키는데 어떻게? 민사소송법의 목적은 권리를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목이 매우 재밌죠? 뭐라고? 이상과 목적 이렇게 됐죠. 이상과 목적. 그러면 권리를 확정시켜주는데 그 이상의 뜻이 뭐예요? 이상의 뜻이. 그래서 민사소송법 1조에 보면 뭐가 나있어요? 민사소송법은 공정하고 신속하고 경제 이렇게 해야 된다 해놓고 2항에 뭐라고 하더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민법 1조야. 그래서 민법 1조를 보면 민사소송법 1조를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뜻이 뭐냐? how예요. how. 목적은 what. 민사소송법은 무엇을 위해서 권리 확정을 위해서 어떻게 이 뜻입니다. 어떻게 하냐고 민사소송법 1조에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민사소송법 1조를 보면 법조문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사소송법의 이상과 신의성실 원칙 1조가 그래. 민사소송법 이상과 신의성실 원칙.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항하고 2항하고 전부 다 뭐예요? 권리 확정을 하는데 이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냐 해가지고 나오는 게 공정. 예, 제가 가끔 농담을 하는데 제 민사소송법 전공한 지가 벌써 25년째 됐는데 25년 안 됐구나. 20한 몇 년 됐는데 이제 20년 넘었어요. 넘는데 내가 민사소송법의 이상과 목적할 때 이상의 뜻을 안 게 한 10년쯤 공부할 때쯤 알았어요. 그전 몰랐어요. 뭐 알려주지도 않고 아무도 몰라. 그냥 민사소송법 목적과 이상 해놓고 그냥 공정, 신속, 경제 그리고 신의칙 그냥 설명해. 그래놓고 민사소송법 이상이 뭐지? 어느 순간 이게 이 깨달음이 얻어지는데 그 깨달음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너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민사소송법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득도라 그러죠. 그죠? 이게 득도를 하게 되는, 득도까지는 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의미를 알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이상과 목적할 때 이상이 왜 이상이냐는 거예요. 왜 이상이냐고. 어떻게 하냐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정하고 그 다음에 정의롭고 신속하고 적정하고 신속하고 경제, 소송 경제에 맞게 거기에다가 뭐 하라고요? 거기에다가 신의에 맞게 하라. 신의칙에 맞게. 여기서 재밌는 거는 공정하고 적정 절차를 거치는 것과 신속하고 경제적인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폐가 있어. 어폐가. 뭔가 공정하고 신속하려면 자세히 봐야 돼요. 뭐 어디 보니까 자세히 봐야 아름답고 뭐 멀리 보면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예.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자세히 보려고 공정한다라고 하는 건 당사자 얘기를 자세히 들어주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공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반대로 신속하고 경제롭게 한다고 그러면 빨리빨리 돌려야 돼. 왜냐하면 당장 굶어 죽고 있는데 언제 변론길 열어가지고 언제 변론하면 길 한번 열면 일주일, 2주일 걸리면 그 안에 사람 죽어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정과 적정한 절차, 신속과 경제를 중요시하는 것이 곧 학설 대립에 관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답안지 쓰려고 그러면 뭔가 있어 보여야 돼요. 근사하게. 학설 대립 같은 거 쓰려고 그러면 요런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그건 변론을 하고 거기에다가 신의칙. 도대체 이놈의 신의칙이라는 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는 걸 해석할 필요 있어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맨날 법원이라고 맨날 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럼 법원인 거지. 근데 이 신의칙은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우리가 뭐냐면 백지조항.
항상 얘기하는데 백지 조항이라요. 예. 백지, 그냥 없는 땅. 거기에 누가 이걸 채워? 판례가 채우는 거야, 판례가. 그러면 이 백지 조항의 의미가 뭐예요? 이 신의칙의 의미가 뭐예요? 이 신의칙의 의미를 따져주기 전에 좋아, 신의칙에 위반됐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신의칙에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신의칙에 위반되면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또 나와요. 신의칙에 위반되면 뭐가 없다고 배우냐면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배워요. 여기도 나와요. 권리, 보익은 뭐 중에 하나예요. 소송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둘 거는 신의칙이 소송 요건이 아니에요. 신의칙은 민사소송법의 이상이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 그럼 이렇게 했는데 신의칙에 위반됐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권리 보익이 없는 거예요. 권리 보익이 없으면 소송 요건 중에 하나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돼? 각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기본적인 절차에서. 그러나 반드시 모든 게 신의칙이 소송 요건, 권리 보익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신의칙도 생길 여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절차잖아요. 그죠? 절차고 절차 요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달리 이제 거꾸로 갑시다. 권리 보익이 있는데 권리 보익이니까 소송 요건 각하예요. 그러면 이 신의칙이라는 거는 그러면 소송 요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럼 다른 소송 요건들하고 만약에 충돌하게 되면 다른 소송 요건과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하나는 대등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나는 그게 아니라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신의칙 위반됐다는 게 권리 보익이 없고 권리 보익 자체가 개념성, 모호성이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각하라고 한다면 다른 소송 요건이 없으면 이걸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게 보충적 효력서예요. 보충적 효력서. 선택적 효력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자체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봐봐요. 각하 판결을 내리는데 거꾸로 가야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의칙에 위반된 거는 권리 보익이 없고 권리 보익은 소송 요건 중에 하나고 소송 요건 중에 부재잖아요. 소송 요건이 없기 때문에 소각과 판결한대. 이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적용해? 선택적 적용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야 돼.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하지도 않아. 근데 누가 책을 만드는 학자들이 뭔가 신의칙을 정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신의칙의 의,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적용 성질, 그래 놓고 파생 원칙, 그래 놓고 뒤로 가. 뭘 설명해? 신의칙 위반의 효과.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앞뒤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주어진 책을 그대로 그냥 암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암기를 최대한 해서 쓰느냐. 요 문제만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책은 원래 판례를 뭐 했다는 거? 원래 판례를 해석해가지고 학자들이 써놓은 거예요. 그럼 학자들이 왜 이렇게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앞뒤로 써도 이렇게 써도 이걸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이해해줘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법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부재수 합의. 부재수 합의를 만약 부재수 합의 위반된 소야. 어떻게 처리할 거요? 부재수는 뭐예요? 재수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재수하지 않기로 했는데 소를 제기했어. 그러면 처음 행위하고 뒤에 행위가 어떻게 돼? 모순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모순된 행위니까 뭐가 돼? 신의칙에 위반됐죠. 신의칙에 위반됐으니까 뭐가 없어요? 권리보익이 없죠. 권리보익이 없으니까 법원은 뭘 해요? 소각과 판결해. 그러니까 소각과 판결해야 되는데 갑자기 소각과 판결하면 미안하잖아. 그리고 법은 누가 잘 알아요? 법률요건이잖아요. 소송요건이니까. 그러니까 뭘 행사하라고? 성명권 좀 행사해주고 이렇게. 제소금지. 제소금지는 267조 2항 267조 제소금지 소치하거나 종국판결하고 나서 제소가 금지가 되잖아요. 그죠? 왜 금지가 되는 거요? 소치해놓고 종국판결까지 해놓고 나서 지가 불리하니까 또 취하했다가 또 소를 제기해.
누가 볼 때? 법관이 볼 때는 매우 괘씸하죠. 그러니까 야 소치할 때는 언제고 이제 또 세수해? 뭐에 위반된 거예요? 신의칙에 위반돼. 신의칙에 위반됐으니까 뭐해? 다시 또 소각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이 신의칙 위반된 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당사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간단하게 개념만 정리하시고 들어가시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더 재밌는 거, 물론 재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재밌는 거는 파생 원칙이 뭐가 있어요? 부모실남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미친놈들이에요. 부모실남이 우리 판례가 부모실남이라고 나눈 거 봤어요? 없어요. 이것도 누가 나눴어? 이신교수가 나눈 거예요. 이신교수가 나눴으니까 책에다가 또 부모신랑 다 나눠가지고 다 설명을 해. 우리 판례는 한 번도 부모신랑을 나눈 적이 없어. 그냥 학자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맨날 있는 거 쪼개고 쪼갠 거 몰치고 맨날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여러분 책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민사소송법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그냥 이건 전부 다 뭐에 위반된 거, 다 신의칙에 위반된 거예요. 이거는 그 유형의 이거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모순된 행위는 부당 형사상 행위가 아닌가? 모순된 행위는 자체가 속건남용이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 뭐 이거 대단한 것처럼 외우고 나서 막 그걸 쓰고 뭐. 내가 이런 또라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면 너는 표현이 너무 과격해. 너는 사입이야. 네가 하는 거 좀 이상해. 왜 그렇게 아니 여기 와서 나만큼 정통적으로 민사소송법 하신 분 있나 찾아보세요. 없어요. 제가 미안한 얘기인데 내 이름 쳐놓고서 여러분 논문 찾아보세요. 아마 검색해서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 민사소송법 학계에서 민사소송법 논문 쓰고 학위 받고 그리고 판례 연구하고 이거 나밖에 없는데 왜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왜 사이비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하면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사소송법의 핵심과 체계와 흐름을 꼭 잡아주시고요. 제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한테 무슨 사이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보익 같은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2, 3년 동안 예비적 공동소송 문제가 지금 민사소송법의 흐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막 얘기하고,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지난주 내내 여러분들하고 또 그럴 기회가 있지만 지금 대전에 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라고 해서 특허청 산에 거기서 지난주 일주일 내내 9시부터, 요새는 비대면 수업이라서 혼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강의해서 전 매우 뿌듯해요. 왜냐하면 카메라 보고 혼자 막 미친놈처럼 얘기하는 거, 미친놈처럼. 그거를 지난주 내내 했어요. 그래가지고 9시부터 5시까지만 혼자 죽으라고 막, 근데 전자칠판이어서 좋긴 하더만. 좋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보고서 내가 하니까 그나마 내가 힘이 나서 혼자 막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억울한 것도 있고. 근데 혼자 화면 보고 혼자 얘기하고 미친놈이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억울함을 이렇게 토로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맞는 얘기다. 그리고 그 진실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라.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교시부터 이제 당사자 들어가되, 그 전에 민사소송법의 개념, 신의칙에 대한 의미가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거는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시고, 내가 남 씹는 얘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제가 언제 얘기하고 나서 언제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10분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당사자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